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진행을 맡은 김양진입니다. 지난주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고대 인도의 성명기론과 한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정광 선생님 모시고 다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주제인데요. 바로 고대 인도의 문자인 범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자인 범자가 한글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문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특히 그것이 한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얘기해 주실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언어학자이자 국어학자, 고려대학교 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정광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한글과 범자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5세기 말 16세기의 학자인 성현이 용제총화라는 책에서 한글은 범자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선생님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한글과 범자에 관한 것인데, 오늘 할 이야기는 내가 재작년에 국어학회라는 학술지에 투고해서 실린 이 글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1차 검증을 거친 이야기들이에요. 성원의 용제총화에 세종이 언문청을 설치하고, 그리고 신고령, 그러니까 고령부원군 신숙주호고 서윤상문 등이 업무를 짓게 했고, 초송이, 종송이 학계 쓰는 8자가 있고, 그 다음에 초송 8자가 있고 중송 12자가 있다. 그 다음 얘기가 좀 재밌는데, 이 글자들이 모두 범자, 산스크리트 문자에 의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자나 파스파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옛날 선각자들은 했었던 거지요. 용제총화라고 하는 것은 성현이라는 분이 쓴 그야말로 백과사전식 문집인데, 성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악학계본의 서문을 쓴 당대 최고의 문인입니다. 이분이 쓴 용제총화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범자와 관련이 있다. 성현이 용제총화에 적은 한글이 범자에 근거했다. 좀 더 이제 선생님께서 범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이라는 사람은 1439년에 태어났으니까 세종 때죠. 그리고 1504년에 돌아간 분인데, 세종이 세문자를 제정할 때 한창 공부할 나이입니다. 그때 공부를 한다는 건 한자를 배우는 것이고, 한자를 배우려면 내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뜻과 글자 모양도 중요하지만 발음이 중요했어요. 한자를 배울 나이이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잘 알았을 겁니다. 훈민정음이란 고려대학에 있는 단행본의 언해본을 보면은 훈민정음이 한자를 쓸 때 어떻게 쓰는가, 발음을 어떻게 표기하는가가 아주 간단하게 소약 설명돼 있어서 아마도 성현은 훈민정음 가지고 훈민정음을 배워서 그리고 한자음을 익혔을 겁니다. 비록 용제총화가 중종 20년에 간행이 됐지만, 성현은 성종 때 활약한 사람이고, 또 당시 그야말로 악학계범의 서문을 쓸 정도로 고위 문신에 있었기 때문에 세종 때 어떻게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는가를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었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봉 이수광이 지봉 유설에서 아국 언서자양 전방 범자, 이렇게 우리나라 언서, 즉 언문의 글자 모양은 모두 범자를 모방한 것이다 라고 성현의 주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학들은 그 언문, 훈민정음과 이 범자와의 관계를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아무래도 동아시아에는 이제 한자가 세력이 매우 넓었을 때고요. 불교나 이제 일부를 통해서 이제 범자가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한자와 어떤 이제 범자의 세력이 이제 한국 한반도에서 이 당시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밑그림을 좀 그려주시겠습니까? 이 범자는 불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널리 보급돼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한자는 표의 문자니까 이 표 문자인 범자가 상당한 매력을 가졌지요. 근데 이 범자는 초기 불경에 쓰인 브라미 문자를 말합니다. 범천이 만들어준 문자, 브라만 범천이 만들어진 문자, 그래서 범자, 브라미 문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 후대에 좀 간략하게 돼서 시담 문자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6세기 이후의 그 불경들은 범자가 아니라 시담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담 문자도 불교의 전파와 더불어서 아시아의 여러 문자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자와 못지않게 불경의 문자로 널리 알려진 표문자, 범자가 있어서 이 범자로부터 표문자를 만들려는 그런 그 노력을 했지만, 원래 이 범자는 매우 오래된 문자예요.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는 음은 구조가 우리와 상당히 다릅니다. 유성 유기음이었어요. 그다음에 드흐, 무흐, 느흐 같은 그 음원이 있어서 그걸 만드는 문자도 있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 문자를 들여다가 표 문자로 자국의 문자를 기록하기에는 이쪽 알타이어족들은 쉽지가 않았죠. 예. 그 전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한국어 같은 이제 교차어가 한자로 이제 나타내는 여러 시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그 문자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법문자가 훨씬 더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의 전통에서 그런 이제 갈등이 뭔가 좀 그 내재해 있었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브라미 문자라고 하는 문자가 결과적으로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 때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브라미 문자 자체의 시스템을 우리가 좀 알아야 그 연결고리가 바른지 그른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미 문자는 그럼 어떤 문자인지, 브라미 문자의 제작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브라미 문자는 산스크리트어를 표기하도록 발달된 문자입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는 아리안족의 언어로 리그베다, 삼마베다 이런 베다 경전의 언어였던 산스크리트어를 표기했던 문자지요. 이 아리안족은 펀접 지역으로부터 동부 겐지스강 유역으로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이 산스크리트어도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따라서 이 언어를 기록한 범자, 산스크리트 문자도 고대 인도에 널리 사용됩니다. 산스크리트 문자가 한편 이제 중국의 성문학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의 한자음이나 한자 체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활용이 되었다면, 그럼 또 다른, 그러니까 다른 문자나 다른 언어권의 언어를 설명하는 데 혹시 활용된 예들이 더 있겠죠? 예, 그 산스크리트어란 말은 아까 얘기한 그 아리안족의 인도 침략이라고 할까? 인도의 국가 건설의 노래를 찬양한 베다경전의 언어인데, 그래서 일반 언어와 달라요. 산스크리트란 말은 삼스크르타에서 온 말이고,
삼스크르탐이란 말은 완성된 언어, 그런 의미였죠. 그 당시에 민간인들은 프라크리트라고 하는 이 속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라크리트어에 대해서 이것은 성스러운 언어다 알아서 아어라는 의미로 산스크리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한자로 조물주인 브라만을 범천으로 우리가 번역하는 것처럼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는 산스크리트어를 범어라고 부릅니다. 또 이 글자를 산스크리트 문자 또는 브라미 문자, 범자라고 부르죠. 근데 수많은 불교의 경전에 쓰인 산스크리트어는 많은 방언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근데 석가 부처께서 어떤 언어로 설법을 하셨을까? 산스크리트어로 설법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불교에서 쓰는 산스크리트어를 불교 범어, 이거를 불교 혼여 범어, 부디스트 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라고 불러요. 즉 산스크리트어에 프라크리트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혼여 범어다, 그렇게 부르고 아마 석가불께서는 그걸로 설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리그베다 경전에 산스크리트와 구별을 합니다. 후대에 이제 산스크리트를 기록하던 범자가 발달을 해요. 그 현실 음에 맞추어서 프라크리트에 맞추어 가지고 실제 쓰이는 언어에 맞추어 가지고 변하는데, 그 문자 명칭을 실담 마트리카, 우리가 소통 부르는 실담 문자라고 하죠. 실담 문자란 말은 한자로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실담이라는 말을 우리 한자음으로 실담이라고 씁니다. 앞서서 이제 석가가 활동하던 이 시기, 이제 겐지지강 유역에서 발달된 문자는 브라흐미 문자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실담 문자는 그 이후에 이제 발달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불경의 대부분 또 실담 문자에서 왔다고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듣는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흐미 문자는 문자대로, 이제 실담 문자는 실담 문자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실담 문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라흐미 문자와 실담 문자가 완전히 다른 문자가 아니고, 실담 문자도 브라흐미 문자와 자형은 같아요. 다만 실담 문자에서는 몇 개의 글자를 없앴죠. 다만 이제 석가모니가 과연 어떤 언어를 썼을까, 불타가, 이것은 지금 아직도 논의의 여지가 많습니다. 과연 산스크리트어를 썼을 건가,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가디어와 혼합된, 프라크리트의 하나인 마가디어와 혼합된 언어였을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을 갖고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건데, 석가가 태어난 가비라성과 그가 활동한 겐지스강 유역에 널리 사용하던 마가디어가 석가도 익히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설교했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가비라성 주변의 여러 방언들을 마가디어에 혼합시켜가지고 아르드하 마가디, 반 마가디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마가디어가 실제로 불타가 사용했던 그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썼던 언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가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 지역에는 물론 브라미 문자였어요. 실담 문자는 6세기 이후니까 후대에 발달한 것이고, 그래서 그 중국과 일본에 전달된 문자는 대체로 7세기 이후니까 실담 문자로 쓰여 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브라미 문자는 기원전 4~3세기경에 마우리아 왕조로부터 5세기경에 굽타 왕조까지 오랫도록 사용되었기 때문에 불타의 초기 불전들은 이 산스크리트의 범자로 쓰였죠.
기원전 3세기경에 만들어진 아소카왕,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소카왕의 비문도 이 브라미 문자로 쓰였어요. 따라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초기의 불경도 아마도 브라미 문자로 적혔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만들어진 불경들은 이미 그 산스크리트 문자에서 범자에서 발달한 시답 문자로 쓰였을 거고, 당대에 들어와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시답 문자로 불경들이 쓰여졌겠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불경들도 바로 이제 그런 시답 문자로 이제 실려진 문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답 문자가 이제 불경과 함께 우리말에 들어오게 된 과정,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원래 시답은 성취, 길상 그런 의미였다고 알려졌고, 그래서 문자의 명칭이 되었다는 속설이 있지만 반자에 대해서 만자라고 봅니다. 시드하라는 산스크리트 범어를 보면은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거기에 파생명사로 만든 시땀은 완성된 문자, 즉 만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시땀 문자로 쓰여진 불경들을 또는 범자로 쓰여진 불경들을 그대로 진언이라고 해서 산스크리트어로 읽는 독경하는 학승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진언건공 같은 것이 있으니까, 진언으로 된 불경이 있으니까 진언으로 불경을 읽었다고 한다면 시땀어나 범자로 된 범어로 된 불경이었을 것입니다. 신라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 신라의 그 향찰이나 이런 것을 범자나 시땀으로 기록한 흔적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중국에 불경이 들어와서 중국어인 한역이 된 불경은 서기 67년경에 후한명제 때 42장경이 최초로 옵니다. 이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42장경의 서두에는 이 불경이 전래된 실화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후한명제가 꿈속에서 불타를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한명제가 깨달아서 불법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랑장 체험과 박사진경을 천축에 파견합니다. 그들은 대월지국에서 천축의 고승인 가섭마 등을 만나고, 또 대월지국의 승려인 범난 스님을 만난답니다. 중국의 그 황제가 그 불경을 구한다는 사실에 감동된 이 두 사람의 고승이 후한 영평 10년에, 그러니까 기원 후 67년에 다라수 잎에 그 잎사귀에 불경을 새긴 42장경을 불상과 더불어 백마에 싣고, 백만 네필에 싣고 낙양에 도착했습니다. 황제가 이들을 반겨 맞이해서 그 거처를 마련하고 불경과 불상을 싣고 온 백마를 사육하기 위해서 절을 지었는데, 이게 백마사입니다. 이게 중국 최초의 불교 사찰입니다. 이곳에서 불경을 전파하던 가섭마등과 범난은 42장경을 한역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존하는 최초의 한역 불경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2장경은 불교의 요지를 42장에 걸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처의 교훈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후 불경의 한역은, 한문으로 번역하는 거죠. 한역은 중국의 후한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원대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간 계속됐으며, 후한 영평 10년에 가져온 42장경은 비록 다라수 잎사귀에 새긴 것이지만 아마도 범자 브라미 문자로 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땀은 그 시대에 아직 유행하지 않은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견당사, 당나라에 파견되는 사절로 중국에 다녀온 기비노 마기비라는 사람이 범자에 의거해서 범자의 마다 14자, 그 다음에 체문 36자에 의거해서 50제의 글자를 만들고 이것을 고주원조라고 이름을 붙여서 일본어를 기록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공의 범자가 또는 시땀 문자가 얼마나 이 아시아의 여러 민족의 문자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브라비 문자 혹은 시땀 문자가 이제 중국의 이제 성문학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음절 분절 방식으로 이제 반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이 반절이 두 개의 음을 합쳐서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 그러한 방식의 하나의 글쓰기의 원형처럼 이루어졌고, 그것이 한글을 만들 때도 이제 활용이 돼서 초성, 중성, 중성의 삼분법과 함께 음절적 이제 구절 방식의 또 이제 활용이 되었다. 이런 어떤 이제 연결고리들이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흐름들을 읽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편 이 얘기들이 또 정초 얘기를 중간중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초의 그 문자 이론이 성문학에서 또 기초한 것인데, 그러니까 정초의 문자 이론에서 이 뭐 좋은 방식들을 이제 어떻게 언급을 하는지, 그 정초의 그 문자와 문자론에서 얘기하는 그 사성과 같은 이제 논의들과 우리가 얘기하는 사성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브라미 문자는 구조적으로 어두의 자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음이 하나의 단위로 인정돼서 이들을 결합한 문자가 됩니다. 이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이 단위를 산스크리트어로 악사라라고 해요. 그게 이제 자를 수 없는 연결된 거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단위별 그 음절 단위의 문자 조합이 시땀에서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뭐 현대 문자학에서 말하는 음절 문자이고 자음과 모음이 결합한 문자죠. 처음에 이 범자는 대반열반경에서 내가 본 바는 모음이 14자였습니다. 글자의 기본이 그 마타고, 마타 모음이고 14자다. 이게 석가모니의 말로 나옵니다. 이게 글자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오고, 가섭보살과 그 불타와의 대화가 대반열반공 권팔의 문자품에 소개되어 있는데, 14자의 글자를 설명을 하면서 산스크리트 문자의 모음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대반열공경에서는 이제 자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 카, 가, 그 다음에 이렇게 5개의 그 자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차, 타, 그 다음에 그 권설음의 타, 그 다음에 파, 이런 식으로 이제 34개의 자음자를 소개합니다. 그 36자모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스크리트어의 그 자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훈민정음의 그 글자 순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36자모가 중국에 들어가서 성운학으로 발전을 하고, 이제 그 36자모에서 이제 티베트의 서장 문자에 30자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나라의 파스파 문자에 41자모가 나오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이 36개의 그 자음과 14개의 모음을 합해서 50개의 문자를 만들었는데, 일본은 발빠르게 거기에 맞춰서 그 50음도라는 그 문자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말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산스크리트의 범자나 그리고 이제 시답 문자들이 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좋은 위치와 좋은 방식에 따라서 문자를 구별을 했어요. 좋은 위치는 아설순치의 5개의 좀 장소, 포지션 오브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현대 음성학에서 얘기를 하죠. 또는 포인트 오브 아티큘레이션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발음이 일어나는 곳, 그거를 좋은 장소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제 좋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하느냐, 호기를 세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아니면은 코를 울리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데 전청, 차청, 불청, 불탁, 전탁, 이거는 좋은 방식에 의한 것이고, 근데 이것을 사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성이라고 하면 평성, 거성, 상성, 입성의 성조를 사성이라고 하는데 성운학에서는 전청, 차청, 불청, 불탁, 전탁을 사성이라고 해요. 이 사성에 의해서 좋은 방식을 정하고 아설순치에 의해서 오음이라고 불리는 거, 그거에 의해서 이제 좋은 위치가 결정이 되죠. 물론 거기에 이제 반설반치를 넣어서 칠음으로 만드는데 정초의 칠음약은 바로 그겁니다. 좋은 위치에 의한 오음과 거기에 반설반치를 더는 칠음을 더해서 칠음에 의해서 한자음을 정리해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불경의 성명기론이 중국에 들어가서 성운학을 크게 발전시켰고 성운학과 더불어서 훈민정음의 제정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범자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멀리까지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말씀은 이러한 이제 과정의 연장선에서 범자가 훈민정음 한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범자가 훈민정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지점을 좀 짚어주셔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거든요. 좀 이 부분을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범자의 글자가 첫 글자가 기역이고 가고 둘째 글자가 카고 그 다음에 그하가 이런 순서로 만듭니다. 티베트의 서장 문자도 그렇고 파스파 문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기역자를 첫 글자로 하는 것은 이 산스크리트 문자, 즉 범자와 같은 계통인 것을 말해요. 그 훈민정음에서는 그 첫 글자로 기역 군자 초발성, 기역은 군자 처음 표현하는 소리 같으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갈봤으면은 그걸 연거푸 쓰면은 규자 초발성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기역과 쌍기역을 만들고 이어서 기역은 쾌자 초발성이다. 그래서 그 유기음의 캐를 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업자 초발성 그래서 이응을 만듭니다. 요 순서는 범자나 시답 문자의 그 체문에서 가, 그하, 그 다음에 하와 똑같은 순서이고 이렇게 파스파 문자나 티베트 서장 문자나 시답 문자나 범자가 모두 K로 시작하는 것은 이게 같은 계통의 문자라는 지울 수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아설순치의 방법에 의해서 똑같이 구분을 해요. 이러한 문자 분류의 방법, 또 문자 배열, 이런 것은 우리 훈민정음이 범자의 영향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범자와 시답 문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불가의 이제 비가라론이나 성명기론을 이제 담은
문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문자들이 이제 고대 인도의 발달한 음성학 이론들을 이제 기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 그러면 이 범자와 식단 문자를 오늘날 이제 의문론적 관점에서 뭐 여러 차례 설명하신 부분도 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미 문자에 대해서는 그 대반열반경의 권팔의 문자품을 예로해서 설명을 했는데 식단 문자는 그럼 어디에 실려 있느냐? 내가 참고한 것은 당나라 때 지광이 편찬한 식담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권일의 식담장이라고 하는 그 마다와 체문의 문자표가 있어요. 이 문자표는 마다가 모음자가 12개고 체문 자음자가 35개인데 이 각각을 물론 반자라고 불렀고 불경에서는 이걸 반자교라고 그즉 버머의 알파벳 교육을 말했고 식담의 교육은 이것은 만자라고 봐서 만자교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대 지광의 그 식담작에 나타난 식담 47자가 브라미 50자보다 더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식담의 47자를 배우게 되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성현의 용제청하에 훈민정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중성 12자라고 한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 중성이 11자인데 왜 그 성현의 용제청하에서는 중성을 12자라고 했을까? 이것은 바로 식담자기에 나오는 마다 12자를 오해한 겁니다. 오해했는지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만큼 훈민정음 대정할 때에 이 식담의 문자, 특히 마다와 체문이 많이 인용이 됐던 거지요. 그 용제청하에서 초성, 중성 만들면서 초성 16자, 열인 휴스 빼고 그 다음에 중성 12자라고 한 것은 12자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그 범자는 음절 문자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이제 하나의 글자로 표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언어로서의 이 범어는 이제 개음절어여서 받침이 없이 대개는 자음 모음으로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한자의 반절 표기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구현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글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게 참 좋은 질문인데 그 얘기 안 했으면 이 얘기를 빼뜨릴 뻔했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범자, 식담 문자 다 산스크리트어나 프라크리트, 마가디어 이런 언어를 기록하는 문자였어요. 근데 이 언어들은 일본어와 같이 다 개음절의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문자였어요. 그렇지만 이 한자음은 그보다 더 복잡하지요. 처음에 자음이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모음과 또 자음이 나타나는 그런 형상이어서 이제 서운학에서는 그 둘을 구분해 가지고 성과 운으로 나누고 운을 다시 중성과 종성으로 나누어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역경승들은 그 식담 문자나 보라미 문자처럼 자음과 모음이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쉬웠던 거죠. 그래서 한자음도 처음에 자음하고 다음에 오는 그것들, 모음 플러스 종성, 이것을 한데 묶어서 운이라고 해서 성과 운으로 나누고 이것을 둘로 나누었다 그래서 절이라고 했어요. 이 반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식담 문자나 브라미 문자가 없이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지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절법을 만들었을까? 이런 것은 그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고 이 반절법이 아주 유용해서 중국에서도 이거를 이제 한자의 표음에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사성에 의해서 한자를 분류하는 사성모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건 하나도 안 정하고 안 전해지고 오늘날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운서는 절운이라는 601년에 수나다 때 육법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운서인데 이 운서는 반절법으로 벌써 운서의 이름이 절운이니까 반절법으로 한자음을 표기한 겁니다. 모든 그 후의 운서들은 반절에 의해서 설명을 하지요. 그 한자를 배울 때 자형도 중요하고 뜻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발음입니다. 이 발음을 반절에 의해서 표시한 절운의 방법. 물론 절운은 단순하게 반절법만 쓴 게 아니라 반절법에 의해서 성으로 인절된 걸 쭉 따로 모으고 운은 또 따로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한자를 분류한 운서입니다만 그런 방법의 운서가 이후에 계속 나오죠. 한편 이 반절은 그렇다면 중국어의 어떤 의문을 나타내는데 주로 활용되었던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요. 이제 한국어처럼 그 한 음절에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나눠지는 그 어떤 삼분법의 방식하고는 좀 다른 어떤 특징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성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이제 중국에서 반절법과 성문학이 연결되면서 이제 발달을 했을 텐데요. 이 중국의 성문학을 바탕으로 한 반절법,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 얘기할 때 많이 하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들도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반절법에 의해서 우리 말을 나누면 한자음 아니고 우리 말을 나누면 역시 처음에 나온 자음과 나머지 모음과 연속될 수 있는 자음, 그러니까 중성과 초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만들 때 초성, 중성, 종성을 구분했던 거고, 그것은 이제 그동안의 반절법에서 발달한 것이고, 이러한 반절법으로부터 그 초성, 중성, 종성의 삼분법을 발달시킨 것은 성운학이죠. 성운학적 지식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훈민정음을 만들 때 영향을 줍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운학에서는 아까 얘기한 칠음, 아설순치의 오음에다가 반설반치를 넣은 칠음과 그 사성이라고 불렀던 청탁, 선청, 차청, 불청, 불탁, 조음 방식의 마음인데 음운을 분류하는 방법을 이제 깨닫고 그에 의해서 우리의 한글들을 다 배열을 했습니다. 칠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아설순치의 오음에다가 반설반치를 더 넣어서 칠음이 되는데 이것은 뭐 남성 때 종초가 쓴 통지에서 칠음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칠음이 어떻게 그 한자음을 분류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느냐 그런 것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또 통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정초의 통지에는 기일 성문도 뭐 기형 성문도로 읽어야 되지만 모든 글자는 일자에서 나온 거다. 그것이 이제 꺾어지면 기역이 되고 반대로 하면 니은이 되고 하나 더 하면 디귿이 되고 네모를 다 쓰면 미음이 되는 이런 기일 성문도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도 세종이나 그 훈민정음 만든 사람들이 이 통지의 육설약, 칠음약을 자세히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무슨 근거가 있느냐 하면 정인지 후소에 그 육설약에 나오는 한 부분, 겸폐, 계명 뭐 다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바로 그 통지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그 사람들은 이 기일 성문도도 봤을 거고 통지도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훈민정음은 적창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통지에서는 기역이 상설군 폐우지형이다. 혀가 이렇게 목구멍을 막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니은도 상설부 상악지형이다. 혀가 위뒤천장에 닿는 모습이다. 이건 조음서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 혀의 위치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상치형이나 구형이나 상후형도 그렇고요. 그래서 까마 정인지가 무소조술이다. 뭐 정인지도 분명히 이 통지를 봤을 거예요.
기일 성문도도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에 지은 것은 옛사람이 얘기한 바가 없다. 무소조설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런 그 음사학적인 성명, 그 물론 성명 이론에서 온 거겠지만 그런 성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오늘은 한글과 범자에 대한 주제로 6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마무리를 오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 다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거기 좀 추가로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범자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것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 범자 연구를 해온 분들에게 많은 그 질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강좌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글이라는 문자가 비가라론이라고 하는 불경 속에 들어있는 어떤 언어 이론을 통해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과정까지의 연결고리들이 범자라고 하는 이 문자를 매개로 해서 소개가 되었고 그 과정들이 매우 그 15세기의 문헌 속에 있는 근거들을 통해서 오늘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자랑하고 사랑하는 한글의 의의가 좀 더 세계사적으로 설득력이 있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에 어떤 그 기회가 이 자리에서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정광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더 흥미롭고 더 진지한 이야기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